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몰락한 양반 가문이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살고 있었더랬지요. 가을이 끝나가고 첫소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던 그런 쓸쓸한 날들이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 온 세상이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서화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절뚝거리는 오른쪽 다리를 애써 끌며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그림자가 싸늘한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을 덮고 있는 붉고 검은 모반은 어둠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화는 그것이 자신의 멍에이자 이 집안에 드리워진 불행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좁은 흙길.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절뚝이는 다리가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앓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안채에서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마른 기침 소리가 매섭게 들려왔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마치 왜 아직도 밥을 짓지 않느냐고 꾸짖는 듯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젖은 나뭇가지가 매운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영희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속 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보리밥을 안치고 바닥을 드러내는 장독대에서 간신히 긁어모은 된장으로 멀건 국을 끓였습니다. 짭짤한 냄새 대신 가난과 세월의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남편 강민준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온 뒤로 그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억새 소리 같았습니다. 서화는 그 힘없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저 자신처럼 이 낡은 집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서글픈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집안이 드물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양에 사는 가문의 먼 친척벌 되는 부유한 양반이 잠시 들르기로 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비단옷을 꺼내 입고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몰락한 가문의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손님이 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씨 부인은 마당을 쓸고 있던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질겁하며 달려와 서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흉측한 것 어딜 감히 나서는랴. 박씨 부인은 서화를 부엌 뒤편의 광에 밀어넣고 굳게 문을 잠갔습니다. 손님이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거라. 네가 이 집안의 흉이라는 것을 광고할 셈이냐. 서화는 차가운 광 안에 홀로 갇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속에서 그녀는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님에게 며느리는 몸이 몹시 아파 자리에 누워있답니다. 워낙 허약해서요. 라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님이 떠나고 집안이 다시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광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닫힌 문틈으로 작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문틈으로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소.
그는 문 밖에서 그렇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 없이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를 가슴에 품으며 이것이 자신이 이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따스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지리산의 골짜기마다 하얀 눈폭설이 쌓이고 바람은 늑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쌀독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박씨 부인의 기침소리는 더욱 잦아들었고 민준의 글 읽는 소리는 추위 속에 잦아들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남은 콩깍지를 삶아 멀건 죽을 쑤었지만 세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치는 날 험상궂은 산의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 집의 볼품없는 대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박씨 부인 계시오, 빚을 갚을 날이 한참 지났소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쳐나왔지만 사내들의 기세에 눌려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가문의 체면을 위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를 무리하게 치르고 민준의 과거 시험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빚을 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낡은 집과 양반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사내들은 집안에 얼마 남지 않은 가재도구에 차압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리, 제발 이 종택만은 이것마저 빼앗기면 우리 가문은 끝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녀가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을 때 부엌에서 겁에 질려 지켜보던 서화가 사내들의 우두머리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내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흉측한 모반. 하지만 사내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저 계집은 누구요?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내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소. 부인. 저 계집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기방기방에 넘기든 부잣집 노비로 팔든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그리하면 빚의 절반은 탕감해 주겠소. 그 순간 박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종택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며느리의 흉측한 얼굴과 가문의 몰락이 모두 저 불길한 계집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녀는 서화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 어차피 저 애는 우리 가문에 들어온 애군 덩어리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데려가시오. 어서 데려가란 말이오. 그만하시오. 그 목소리는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유약하고 힘없는 선비.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민준은 사내들과 서화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록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렸지만 그의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여,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시오. 사내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선비 행세야. 우두머리가 민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마당의 눈밭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서화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필사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도망가시오. 서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다른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이
서환은 자신도 모르는 힘으로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눈 속에 푹푹 빠졌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저것들을 잡아라, 사내들의 고함 소리와 이 불효자식 불효자이라고 절규하는 박씨 부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등 뒤에서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어두운 산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고 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매를 맞은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서화의 발은 거친 산길에 긁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쓰러지기 직전 희미하게 버려진 오두막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사냥꾼이 쓰다버린 듯한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문짝도 반쯤 떨어져 나갔지만 적어도 살을 애는 바람은 막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눈밭 위로 쓰러지듯 오두막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한참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민주는 고열고열 이 오르는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선비, 옷도포 자락을 찢어 서화의 피 흘리는 발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서화는 그런 민준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젖은 짚을 긁어모으고 민준이 간신히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축축한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랐지만 이내 작은 불꽃이 두 사람의 얼어붙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화는 자신의 몸으로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었지만 오두막 안의 침묵은 더 이상 무겁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절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바로 그 순간 서로의 자유와 서로를 얻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지리산 골짜기마다 연초록빛 새순을 튀어 올렸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힘찬 소리를 내며 흘러갔고 버려진 오두막의 처마 밑에도 제비가 날아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다시 소생하고 있었지만 강민준의 몸은 여전히 지난 겨울의 혹독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늑골늑골을 다친 상처는 날이 굳을 때마다 욱신거렸고 페부 깊숙이 파고든 한기는 그를 마른 기침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서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애가 탔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캤습니다. 쌉쌀한 둥글레 뿌리, 향긋한 취나물, 갓 도단한 고사리, 그녀는 그것들을 정성껏 다듬어 죽을 쑤었지만 민준의 쇠약해진 기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정성을 생각해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마저도 힘겨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끙끙 앓는 남편의 곁에서 잠 못 이루던 서화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홍역을 심하게 앓아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까맣게 태워 가루로 만든 뒤 맑은 액체에 타서 먹였던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담은 약이다. 아가, 이 간장 한 방울이 내 피를 맑게 할 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장, 그래, 장이야. 서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햇빛과 바람, 그리고 기다림으로 장을 빚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가문에서 만든 장을 태양장이라 불렀고
그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외모 때문에 가문의 비법을 배우는 것을 외면해왔지만 어머니 어깨너머로 보았던 순간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서화는 민준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헤매어 잦은 병화로 폐허가 된 절터의 낡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쥐와 벌레들이 파먹고 남은, 그러나 아직 생명력을 간직한 누런 메주콩 한 줌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화는 가장 맑은 샘물을 찾아 밤새 콩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가마솥 대신 낡은 무소에 소태콩을 삶았습니다. 콩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삶은 콩을 맨발로 으깨고 어머니는 반드시 처녀의 발로 밟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성껏 사각형의 메주를 빚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처마 밑 햇볕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 메주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메주를 살폈습니다. 하얀 곰팡이, 노란 곰팡이, 푸른 곰팡이, 장을 빚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자연과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좋은 곰팡이가 피어나도록 바람을 맞게 하고 나쁜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산비탈에서 우연히 발견한 금이 같지만 버려지지 않은 낡은 항아리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소금이 없었기에 그녀는 바닷가 마을까지 며칠을 걸어 내려가 품을 팔고 소금 한 줌을 얻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금을 물에 풀어 햇볕에 말려 천일염의 기운을 되살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생기로 빛났습니다. 마침내 장을 담그는 날, 서화는 깨끗이 씻은 항아리에 잘 띄운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숯과 붉은 고추를 띄워 부정한 기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는 항아리를 열어 햇빛을 듬뿍 받게 했습니다. 그녀의 태양의 손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이 같던 항아리는 마치 그녀의 정성에 감복한 듯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장을 가르는 날, 서화가 항아리 뚜껑을 열자 오두막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깊고 달콤하며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간장은 붉은 호박처럼 영롱한 빛을 띠었고 된장은 황금빛으로 곱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의 정성이 빚어낸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간장과 된장을 넣어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민주는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그 향기에 먼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메마른 몸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을 따르던 세상의 편견 속에 갇혀있던 여인. 절뚝이는 다리와 뺨의 모반 뒤에 이토록 놀라운 생명의 힘을 감추고 있었음을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서화, 당신은 대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서화는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그들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쌀이 필요했고 이 기적의 장을 세상에 내보여야 했습니다. 서화는 가장 잘 익은 장을 작은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민주는 지게를 지고
서화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함께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색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전과 다른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5일장 이 열린 장터는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곡식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장터 구석에 자리 잡은 초라한 부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가져온 장을 작은 종지에 조금 덜어놓고 장을 맛보세요. 약 이 되는 장입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흉측한 모반을 가진 여인이 파는 장을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보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종택을 잃고 쫓겨난 그녀는 먼 친척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장터에 심부름을 왔다가 아들 부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기를 바랐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헌옷을 걸쳤지만 민준의 얼굴은 혈색이 돌아 건강해 보였고 서화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이 혼자가 된 박씨 부인의 증오와 질투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 박씨 부인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달려들어 서화가 소중하게 들고 있던 장 항아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화가 피할 틈도 없이 항아리는 박씨 부인의 손에 밀쳐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차네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황금빛 된장과 호박색 간장이 흙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장을 움켜쥐려 했지만 장은 흙먼지와 뒤섞여 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서화를 발로 걷어찰듯이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강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장담근은 비법을 훔쳐 이 도둑년. 그녀는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을 향해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이 흉측한 것이 내 아들을 꿰어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이제는 가문의 비법까지 훔쳐내어 팔아먹으려 하고 있어. 사람들은 양반 부인의 그럴듯한 연기에 속아 서화와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분노로 몸을 떨며 어머님 그만하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억눌리고 숨죽여 지내던 서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뺨을 덮은 붉은 모반이 마치 피눈물처럼 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훔친 비법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은 제 남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제 눈물과 차가운 산속에서 흘린 저희 부부의 땀으로 빚은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을 때 이 장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제발 저희의 목소리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서화의 아우버버에 절절한 외침이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다시 무언가 악담을 퍼부으려던 순간 장터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쏟아져 흙먼지와 뒤섞인 장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장터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이 향기는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단 옷을 차려입은 풍채 좋은 중년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한양의 유기전과 거래하며 궁궐의 수라상에 올릴 진상품을 관리하는 대객주 김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에 온갖 귀한 음식을 맛보았지만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장의 향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김객주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쏟아진 장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박씨 부인을 밀치고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흙이 묻은 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객주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남은 장을 영어푸 찍어 맛보며 감탄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깊은 단맛과 혀끝을 감도는 햇빛의 기운. 이것은 틀림없어. 그는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서화를 바라보며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짐 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맛은 수십 년 전 오직 해남의 최씨 가문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전설의 태양장 이 아닙니까? 감히 묻습니다. 부인은 대체 누구시기에 이 하늘의 맛을 재현해내신 것입니까? 양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대객주가 초라한 여인에게 무릎을 꿇자 장터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해남 최씨라는 말에 서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울음이자 자신의 뿌리를 알아봐준 이에 대한 고마움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호남 제1의 장맛이라 불리던 해남 최대감 댁의 막내딸 최서화입니다. 서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흉측한 모반 때문에 늘 숨어 지내야 했던 어린 시절. 정혼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귀신 같다며 모욕했던 일. 그리고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어 혼례 전날 밤 가문을 버리고 도망쳤던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떠돌다 인연이 다 몰락한 강씨 가문의 민준에게 시집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장터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김객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해남 최씨 가문의 태양장은 단순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영혼이자 수십 년간 잊혔던 조선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하인 중 가장 발이 빠른 자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해남으로 달려가라. 최대감 댁을 찾아가. 잃어버린 따님을 찾았다고. 지리산 골짜기 장터에서 기적을 만났다고 전해라. 하인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장터의 소라는 순식간에 두려움 섞인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 내년이 감히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김객주는 서화와 민준을 정중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객주로 모셔가 가장 따뜻한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서화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재능과 숨겨진 신분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 모든 모욕을 견디는 동안 자신은 낡은 선비의 체면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남에서 지리산까지는 열흘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사이에 두려움에 떨며 객주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서화를 만나 일을 무마하고 대감댁 사돈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어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잃어버린 체면을 되찾을 욕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읍내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거대한 행렬. 아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읍내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일반 양반의 행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습니다. 호위무사들과 하인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위엄 있는 가마가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호남 제1의 대지주이자 태양장의 주인이신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세월의 풍패 깎여 엄격해 보였지만 그의 두 눈은 잃어버린 딸을 찾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객주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방 안에 앉아있던 서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대감은 순간 숨이 멎는 듯 됐습니다. 그는 딸의 뺨에 있는 붉은 모반이나 남루한 옷차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수년간 그리워했던 자신의 막내딸을 보았습니다. 서화, 최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내 딸아. 서화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울음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은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씨 부인이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해봐야 누더기보다 조금 나은 으로 갈아입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최 대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돈어른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다니요. 제가 무지하여 그동안 귀한 따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인연이 죽을 죄를. 그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애로운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은 딸을 아는 팔을 풀지 않은 채 차가운 냉정하다 시선으로 박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부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미 김객주와 장터 사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소. 그는 서화가 광에 갇혔던 일, 빚 대신 기방에 팔려갈 뻔했던 일, 그리고 바로 이 장터에서 도둑년이라 모욕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부인, 초대감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아이를 쓰레기처럼 대했소. 내 딸이 가진 하늘이 내린 재능과 그 따뜻한 마음을 흙먼지보다 못하게 여겼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썩어빠진 양반의 체면뿐이었소. 그는 박씨 부인을 향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은 최씨 가문의 쌀 한 톨 또 구경할 꿈조차 꾸지 마시오. 당신이 그토록 중히 여기던 그 체면이 이제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존심 이 산산조각난 그녀는 이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홀로 고독 쓸쓸히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소동이 정리되자 최 대감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가. 이런 험한 곳에 너를 둘 수 없다. 당장 해남으로 돌아가자. 그때까지 아내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다. 그는 장인에게도 아내에게도 죄인이었습니다. 잔긴 어른
장인어른. 민준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으로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못나고 약하여 서화 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도, 양반이라는 이름도 이제 아무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최대감이 그런 민준을 쌀쌀맞게 바라보던 순간 서화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민준의 곁에 가 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해남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최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화야, 그게 무슨 말이냐? 서화는 남편을 바라보며 굳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자리는 이곳입니다. 아버님, 이 사람은 저의 흉측한 모반이 아니라 저의 상처받은 마음을 봐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대감은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그는 겉모습이나 가문을 뛰어넘는 깊은 유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다. 그는 딸의 고집을 꺾는 대신 딸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수소문하여 박씨 부인이 빚 때문에 넘겼던 강씨 가문의 낡은 종택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문서 문서를 민준이 아닌 딸 서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강씨 가문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딸 최서화의 집이다. 조선의 법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낡은 종택의 뒤뜰에 조선에서 가장 크고 햇볕이 잘 드는 장독대를 만들었습니다. 해남에서 가져온 가장 좋은 콩과 천일염 이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서화의 태양의 손이 다시 한번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리산 골짜기에 낡고 스산했던 종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콩 삶는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하다 집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뒤편 언덕에는 수백 개의 갈색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민준은 붓을 꺾었습니다. 그는 과거을 통해 벼슬을 얻는 것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는 집의 사랑채를 개조하여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는 쌀이 없어 글을 배우지 못하는 마을의 가난한 마을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힘없던 글 읽는 소리는 이제 아이들을 이끄는 낭랑한 목소리가 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흉측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남댁 혹은 장님, 장의 명인이라 불리며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마을의 과부들을 불러 모아 함께 장을 담그고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어 자립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녀의 태양장은 자연 김객주를 통해 궁궐까지 진상되었고 그 명성은 조선팔도에 자자했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 오후였습니다. 봄볕, 서화는 장독대 사이를 거닐며 잘 익어가는 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서당 쪽에서 어머니하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서화의 치마치마 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서화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뺨에 있는 붉은 모반 위에 자신의 작은 입술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서화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당 텐마루에서 민준이 책을 든 채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깊고 조용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이 수백 개의 항아리와 두 사람과 그리고 아이의 행복한 얼굴 위로 공평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맺은 말. 자, 여러분, 밤이 아주 깊었네요. 제 등잔불도 이제 기름이 닿았는지 깜빡거립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좇지요.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저 장장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차가운 겨울,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따뜻한 햇볕을 온전히 품고 오랜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야만 비로소 깊은 맛을 내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랍니다. 진심과 인내. 그것이야말로 겉모습의 흉을 덮고도 남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지요. 이제 등잔불을 꺼야겠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편히 주무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몰락한 양반 가문이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살고 있었더랬지요. 가을이 끝나가고 첫소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던 그런 쓸쓸한 날들이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도 전 온 세상이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있을 때 서화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절뚝거리는 오른쪽 다리를 애써 끌며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그림자가 싸늘한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을 덮고 있는 붉고 검은 모반은 어둠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화는 그것이 자신의 멍에이자 이 집안에 드리워진 불행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좁은 흙길.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절뚝이는 다리가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앓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안채에서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마른 기침 소리가 매섭게 들려왔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마치 왜 아직도 밥을 짓지 않느냐고 꾸짖는 듯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젖은 나뭇가지가 매운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영희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속 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보리밥을 안치고 바닥을 드러내는 장독대에서 간신히 긁어모은 된장으로 멀건 국을 끓였습니다. 짭짤한 냄새 대신 가난과 세월의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남편 강민준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온 뒤로 그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억새 소리 같았습니다. 서화는 그 힘없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저 자신처럼 이 낡은 집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서글픈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집안이 드물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양에 사는 가문의 먼 친척벌 되는 부유한 양반이 잠시 들르기로 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비단옷을 꺼내 입고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몰락한 가문의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손님이 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씨 부인은 마당을 쓸고 있던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질겁하며 달려와 서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흉측한 것 어딜 감히 나서는랴. 박씨 부인은 서화를 부엌 뒤편의 광에 밀어넣고 굳게 문을 잠갔습니다. 손님이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거라. 네가 이 집안의 흉이라는 것을 광고할 셈이냐. 서화는 차가운 광 안에 홀로 갇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속에서 그녀는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님에게 며느리는 몸이 몹시 아파 자리에 누워있답니다. 워낙 허약해서요. 라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님이 떠나고 집안이 다시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광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닫힌 문틈으로 작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문틈으로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소. 그는 문 밖에서 그렇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 없이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를 가슴에 품으며 이것이 자신이 이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따스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지리산의 골짜기마다 하얀 눈폭설이 쌓이고 바람은 늑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쌀독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박씨 부인의 기침소리는 더욱 잦아들었고 민준의 글 읽는 소리는 추위 속에 잦아들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남은 콩깍지를 삶아 멀건 죽을 쑤었지만 세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치는 날 험상궂은 산의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 집의 볼품없는 대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박씨 부인 계시오. 빚을 갚을 날이 한참 지났소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쳐나왔지만 사내들의 기세에 눌려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가문의 체면을 위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를 무리하게 치르고 민준의 과거 시험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빚을 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낡은 집과 양반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사내들은 집안에 얼마 남지 않은 가재도구에 차압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리, 제발 이 종택만은 이것마저 빼앗기면 우리 가문은 끝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녀가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을 때 부엌에서 겁에 질려 지켜보던 서화가 사내들의 우두머리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내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흉측한 모반. 하지만 사내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저 계집은 누구요?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내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소. 부인. 저 계집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기방기방에 넘기든.
부잣집 노비로 팔든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그리하면 빚의 절반은 탕감해 주겠소. 그 순간 박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종택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며느리의 흉측한 얼굴과 가문의 몰락이 모두 저 불길한 계집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녀는 서화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 어차피 저 애는 우리 가문에 들어온 애군 덩어리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데려가시오. 어서 데려가란 말이오. 그만하시오. 그 목소리는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유약하고 힘없는 선비.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민주는 사내들과 서화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록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렸지만 그의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여,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시오. 사내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선비 행세야. 우두머리가 민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마당의 눈밭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서화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필사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도망가시오. 서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다른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이 서화는 자신도 모르는 힘으로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눈 속에 푹푹 빠졌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저것들을 잡아라. 사내들의 고함 소리와 이 불효자식 불효자이라고 절규하는 박씨 부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등 뒤에서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어두운 산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고 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매를 맞은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서화의 발은 거친 산길에 긁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쓰러지기 직전 희미하게 오두막 버려진 오두막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사냥꾼이 쓰다버린 듯한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문짝도 반쯤 떨어져 나갔지만 적어도 살을 애는 바람은 막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눈밭 위로 쓰러지듯 오두막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한참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민주는 고열고열 이 오르는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선비 옷도포 자락을 찢어 서화의 피 흘리는 발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서화는 그런 민준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젖은 짚을 긁어모으고 민준이 간신히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축축한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랐지만 이내 작은 불꽃이 두 사람의 얼어붙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화는 자신의 몸으로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었지만 오두막 안의 침묵은 더 이상 무겁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절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바로 그 순간 서로의 자유와 서로를 얻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지리산 골짜기마다 연초록빛 새순을 튀어 올렸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힘찬 소리를 내며 흘러갔고 버려진 오두막의 처마 밑에도 제비가 날아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다시 소생하고 있었지만
강민준의 몸은 여전히 지난 겨울의 혹독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늑골늑골을 다친 상처는 날이 굳을 때마다 욱신거렸고 페부 깊숙이 파고든 한 기 한 기는 그를 마른 기침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서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애가 탔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캤습니다. 쌉쌀한 둥글레 뿌리, 향긋한 취나물, 갓 도단한 고사리. 그녀는 그것들을 정성껏 다듬어 죽을 쑤었지만 민준의 쇠약해진 기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정성을 생각해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마저도 힘겨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끙끙 앓는 남편의 곁에서 잠 못 이루던 서화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홍역을 심하게 앓아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까맣게 태워 가루로 만든 뒤 맑은 액체에 타서 먹였던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담은 약이다. 아가, 이 간장 한 방울이 내 피를 맑게 할 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장, 그래, 장이야. 서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햇빛과 바람, 그리고 기다림으로 장을 빚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가문에서 만든 장을 태양장이라 불렀고 그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외모 때문에 가문의 비법을 배우는 것을 외면해왔지만 어머니 어깨너머로 보았던 순간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서화는 민준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헤매어 잦은 병화로 폐허가 된 절터의 낡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쥐와 벌레들이 파먹고 남은 그러나 아직 생명력을 간직한 누런 메주콩 한 줌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화는 가장 맑은 샘물을 찾아 밤새 콩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가마솥 대신 낡은 무소에 솥태콩을 삶았습니다. 콩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삶은 콩을 맨발로 으깨고 어머니는 반드시 처녀의 발로 밟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성껏 사각형의 메주를 빚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처마 밑 햇볕 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 메주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메주를 살폈습니다. 하얀 곰팡이, 노란 곰팡이, 푸른 곰팡이, 장을 빚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자연과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좋은 곰팡이가 피어나도록 바람을 맞게 하고 나쁜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산비탈에서 우연히 발견한 금이 같지만 버려지지 않은 낡은 항아리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소금이 없었기에 그녀는 바닷가 마을까지 며칠을 걸어 내려가 품을 팔고 소금 한 줌을 얻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금을 물에 풀어 햇볕에 말려 천일염의 기운을 되살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생기로 빛났습니다. 마침내 장을 담그는 날, 서화는 깨끗이 씻은 항아리에 잘 띄운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숯과 붉은 고추를 띄워 부정한 기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는 항아리를 열어 햇빛을 듬뿍 받게 했습니다. 그녀의 태양의 손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이 갔던 항아리는 마치 그녀의 정성에 감복한 듯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장을 가르는 날, 서화가 항아리 뚜껑을 열자 오두막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깊고 달콤하며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간장은 붉은 호박처럼 영롱한 빛을 띠었고 된장은 황금빛으로 곱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의 정성이 빚어낸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간장과 된장을 넣어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민주는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그 향기에 먼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메마른 몸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을 따르던 세상의 편견 속에 갇혀있던 여인. 절뚝이는 다리와 뺨의 모반 뒤에 이토록 놀라운 생명의 힘을 감추고 있었음을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서화, 당신은 대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서화는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그들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쌀이 필요했고 이 기적의 장을 세상에 내보여야 했습니다. 서화는 가장 잘 익은 장을 작은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민주는 지게를 지고 서화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함께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색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전과 다른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5일장 이 열린 장터는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곡식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장터 구석에 자리 잡은 초라한 부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가져온 장을 작은 종지에 조금 덜어놓고 장을 맛보세요. 약 이 되는 장입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흉측한 모반을 가진 여인이 파는 장을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보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종택을 잃고 쫓겨난 그녀는 먼 친척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장터에 심부름을 왔다가 아들 부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기를 바랐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헌옷을 걸쳤지만 민준의 얼굴은 혈색이 돌아 건강해 보였고 서화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이 혼자가 된 박씨 부인의 증오와 질투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 박씨 부인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달려들어 서화가 소중하게 들고 있던 장 항아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화가 피할 틈도 없이 항아리는 박씨 부인의 손에 밀쳐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차네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황금빛 된장과 호박색 간장이 흙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장을 움켜쥐려 했지만 장은 흙먼지와 뒤섞여 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서화를 발로 걷어찰듯이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강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장담근은 비법을 훔쳐 이 도둑년. 그녀는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을 향해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이 흉측한 것이 내 아들을 꿰어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이제는 가문의 비법까지 훔쳐내어 팔아먹으려 하고 있어.
사람들은 양반 부인의 그럴듯한 연기에 속아 서화와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분노로 몸을 떨며 어머님 그만하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억눌리고 숨죽여 지내던 서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뺨을 덮은 붉은 모반이 마치 피눈물처럼 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훔친 비법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은 제 남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제 눈물과 차가운 산속에서 흘린 저희 부부의 땀으로 빚은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을 때 이 장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제발 저희의 목소리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서화의 아우 버버에 절절한 외침이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다시 무언가 악담을 퍼부으려던 순간 장터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쏟아져 흙먼지와 뒤섞인 장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장터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이 향기는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단 옷을 차려입은 풍채 좋은 중년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유기전과 거래하며 궁궐의 수라상에 올릴 진상품을 관리하는 대객주 김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에 온갖 귀한 음식을 맛보았지만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장의 향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김객주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쏟아진 장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박씨 부인을 밀치고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흙이 묻은 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객주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남은 장을 영어푸 찍어 맛보며 감탄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깊은 단맛과 혀끝을 감도는 햇빛의 기운. 이것은 틀림없어. 그는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서화를 바라보며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맛은 수십 년 전 오직 해남의 최씨 가문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전설의 태양장 이 아닙니까? 감히 묻습니다. 부인은 대체 누구시기에 이 하늘의 맛을 재현해 내신 것입니까? 양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대객주가 초라한 여인에게 무릎을 꿇자 장터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해남 최씨라는 말에 서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울음이자 자신의 뿌리를 알아봐준 이에 대한 고마움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호남 제1의 장맛이라 불리던 해남 최대감 댁의 막내딸 최서화입니다. 서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흉측한 모반 때문에 늘 숨어 지내야 했던 어린 시절. 정혼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귀신 같다며 모욕했던 일. 그리고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어 혼례 전날 밤 가문을 버리고 도망쳤던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떠돌다 인연이 다 몰락한 강씨 가문의 민준에게 시집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장터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김객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해남 최 씨 가문의 태양장어는 단순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영혼이자 수십 년간 잊혔던 조선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하인 중 가장 발이 빠른 자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해남으로 달려가라. 최대감 댁을 찾아가. 잃어버린 따님을 찾았다고. 지리산 골짜기 장터에서 기적을 만났다고 전해라. 하인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장터의 소라는 순식간에 두려움 섞인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 내년이 감히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김객주는 서화와 민준을 정중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객주로 모셔가 가장 따뜻한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서화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재능과 숨겨진 신분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 모든 모욕을 견디는 동안 자신은 낡은 선비의 체면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남에서 지리산까지는 열흘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사이에 두려움에 떨며 객주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서화를 만나 일을 무마하고 대감댁 사돈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어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잃어버린 체면을 되찾을 욕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읍내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거대한 행렬. 흙먼지를 일으키며 읍내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일반 양반의 행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습니다. 호위무사들과 하인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위엄 있는 가마가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호남 제1의 대지주이자 태양장의 주인이신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세월의 풍패 깎여 엄격해 보였지만 그의 두 눈은 잃어버린 딸을 찾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객주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방 안에 앉아있던 서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대감은 순간 숨이 멎는 듯 됐습니다. 그는 딸의 뺨에 있는 붉은 모반이나 남루한 옷차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수년간 그리워했던 자신의 막내딸을 보았습니다. 서화, 최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아. 서화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울음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은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씨 부인이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해봐야 누더기보다 조금 나은 으로 갈아입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최대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돈어른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다니요. 제가 무지하여 그동안 귀한 따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인연이 죽을 죄를. 그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애로운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은 딸을 아는 팔을 풀지 않은 채 차가운 냉정하다 시선으로 박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부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미 김객주와 장터 사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소.
그는 서화가 광에 갇혔던 일, 빚 대신 기방기방에 팔려갈 뻔했던 일, 그리고 바로 이 장터에서 도둑년이라 모욕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부인, 초대감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아이를 쓰레기처럼 대했소. 내 딸이 가진 하늘이 내린 재능과 그 따뜻한 마음을 흙먼지보다 못하게 여겼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썩어빠진 양반의 체면뿐이었소. 그는 박씨 부인을 향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은 최씨 가문의 쌀 한 톨 또 구경할 꿈조차 꾸지 마시오. 당신이 그토록 중히 여기던 그 체면이 이제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존심, 이 산산조각난 그녀는 이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홀로 고독 쓸쓸히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소동이 정리되자 최 대감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가. 이런 험한 곳에 너를 둘 수 없다. 당장 해남으로 돌아가자. 그때까지 아내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다. 그는 장인에게도 아내에게도 죄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민준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으로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못나고 약하여 서화 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도 양반이라는 이름도 이제 아무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대감이 그런 민준을 쌀쌀맞게 바라보던 순간 서화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민준의 곁에 가 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해남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최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화야, 그게 무슨 말이냐? 서화는 남편을 바라보며 굳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자리는 이곳입니다. 아버님, 이 사람은 저의 흉측한 모반이 아니라 저의 상처받은 마음을 봐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대감은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그는 겉모습이나 가문을 뛰어넘는 깊은 유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다. 그는 딸의 고집을 꺾는 대신 딸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수소문하여 박씨 부인이 빚 때문에 넘겼던 강씨 가문의 낡은 종택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서를 민준이 아닌 딸 서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강씨 가문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딸 최서화의 집이다. 조선의 법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대감은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낡은 종택의 뒷뜰에 조선에서 가장 크고 햇볕이 잘 드는 장독대를 만들었습니다. 해남에서 가져온 가장 좋은 콩과 천일염 이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서화의 태양의 손이 다시 한번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리산 골짜기에 낡고 스산했던 종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콩 삶는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하다 집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뒤편 언덕에는 수백 개의 갈색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붓을 꺾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 과거을 통해 벼슬을 얻는 것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는 집의 사랑채를 개조하여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는 쌀이 없어 글을 배우지 못하는 마을의 가난한 마을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힘없던 글 읽는 소리는 이제 아이들을 이끄는 낭랑한 목소리가 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흉측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남댁 혹은 장님, 장의 명인이라 불리며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마을의 과부들을 불러 모아 함께 장을 담그고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어 자립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녀의 태양장은 자연 김객주를 통해 궁궐까지 진상되었고 그 명성은 조선팔도에 자자했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 오후였습니다. 봄볕, 서화는 장독대 사이를 거닐며 잘 익어가는 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서당 쪽에서 어머니하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서화의 치마치마 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서화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뺨에 있는 붉은 모반 위에 자신의 작은 입술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서화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당 툇마루에서 민준이 책을 든 채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깊고 조용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이 수백 개의 항아리와 두 사람과 그리고 아이의 행복한 얼굴 위로 공평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맺은 말, 자, 여러분 밤이 아주 깊었네요. 제 등잔불도 이제 기름이 다 했는지 깜빡거립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좇지요.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저 장장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차가운 겨울,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따뜻한 햇볕을 온전히 품고 오랜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야만 비로소 깊은 맛을 내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랍니다. 진심과 인내. 그것이야말로 겉모습의 흉을 덮고도 남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지요. 이제 등잔불을 꺼야겠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편히 주무시오.